2021년 8월 29일 오전 8시 서울 송파경찰서에 은색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56세 남성 강씨. 경찰서로 들어간 강씨는 자신이 전자발찌를 끊었다고 자백했습니다. 이 경우 보호관찰관이 출동해 강씨를 인수하고 고발 조치에 따라 경찰에 입건되는 것이 수순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씨의 입에서는 놀라운 말이 이어졌습니다. 자신이 타고 온 차에 여성의 시신 한 구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씨는 자신이 여성 둘을 죽였다고 자백했습니다. 또 하나의 시신은 송파구에 있는 강씨의 자택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전자발찌가 또다시 끊어졌고 연쇄살인이 발생한 것입니다. 자, 우선 사건의 큰 그림을 좀 그려봐야겠습니다. 강씨는 26일 밤과 29일 새벽에 두 차례 살인을 저질렀는데요. 26일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자택에서 첫 번째 살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27일 새벽 12시 14분경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채 자택 밖으로 나갔습니다. 강씨의 야간 이동을 감지한 범죄 예방팀이 출동했지만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강씨가 20분 만에 귀가했습니다. 범죄 예방팀은 강씨에게 외출 제한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조사할 예정을 공지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27일 오후 5시 31분경 강씨는 전자발찌를 끊고 행적을 감추었습니다. 즉시 법무부 범죄예방팀 2명이 출동했고 서울 경기 10개 보호관찰소와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강씨를 추적하는 동시에 27일과 28일 총 5차례에 걸쳐 강씨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영장이 없었기 때문에 강제로 자택을 수색하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자택 안에는 사망한 피해자 A씨의 시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강씨가 27일 밤 11시에 차를 렌트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8일 오전 경찰은 서울역에서 강씨의 렌트카를 찾았지만 강씨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웠던 강씨가 자신의 렌트카 곁에 있는 경찰을 보고 바로 뒤돌아 도주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사라져버린 강씨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29일 새벽 3시 강씨는 또 다른 지인 B씨를 살해했습니다. 강씨는 피해자의 시신을 차에 실은 채 직접 차를 운전했고 오전 8시 서울 송파경찰서에 자수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건 개요를 잠시 살펴봤는데요. 이 사건은 전자발찌 착용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살인을 막을 기회가 최소 3번 정도 있었는데요. 우선 강씨가 26일 밤에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르고 바로 몇 시간 뒤인 27일 새벽에 야간 외출 제한을 어기고 외출을 합니다. 곧바로 법무부 범죄예방팀이 강씨를 방문하는데요. 하지만 이때 법무부는 강씨의 행적을 자세히 조사하거나 그의 집안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강씨의 집안에는 26일 밤 살해된 피해자 A씨의 시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강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을 시작한 27일 저녁 경찰이 강씨의 집을 찾아갔지만 역시 강씨의 자택을 강제 개방할 수 없었습니다. 체포영장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뒤늦게 신청된 체포영장은 제때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시 CCTV를 확인해보면 경찰이 서울역에서 강씨의 렌트카를 발견했을 때 강씨는 자신의 렌트카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강씨는 경찰차와 경찰들을 발견하고는 바로 뒤돌아 도주했습니다. 강씨와 경찰 사이 거리는 불과 10수미터였는데요. 경찰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 이 사건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전자발찌입니다. 전자발찌는 일종의 안전장치 같은 개념인데 착용자가 그걸 그냥 끊어버릴 수 있다는 게 많은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에서도 향후 계획 중에 첫 번째로 전자발찌를 더 튼튼하게 개선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법무부는 이미 누구도 쉽게 끊을 수 없도록 6차례나 전자발찌를 강화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발찌 훼손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무리 튼튼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착용자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훼손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결국 훼손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자발찌 자체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더 튼튼한 전자발찌를 만드는 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법무부의 향후 계획 중 정말 중요한 것은 2, 3, 4번 즉 시스템의 개선입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개선 방안은 이번에 그대로 문제점으로 드러난 부분들입니다. 첫째로 검찰과 경찰은 강씨를 처음부터 매우 엄격하게 다루었어야 했습니다. 강씨는 성범죄자로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는데요.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의 재범 확률은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10배에서 20배 정도 높습니다. 더군다나 강씨는 성범죄자 중에서도 극도로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강씨는 전과 14범으로 인생의 절반 이상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이미 만 17세에 특수절도로 징역을
살았고 그 후에도 절도, 강도, 강간, 성폭력으로 총 징역 23년에 보호감호 4년을 살았습니다. 강씨 같은 인물은 특히 더 철저하게 관리했어야만 했다는 거죠. 특히 8월 27일에 야간 외출 제한을 어긴 게 이미 두 번째 위반이었는데도 범죄 예방팀이 자택을 둘러보지 않았다는 점은 너무 아쉽습니다. 이건 결국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현재 한국의 전자감독 시스템은 너무나 부실합니다. 2021년 7월 기준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은 4,847명인데요. 이걸 관리 감독하는 감시 인력은 300명도 안 됩니다. 보호관찰관 1명당 17명 이상을 관리해야 되는데요. 사실상 유명무실한 시스템이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법무부와 경찰 조직의 공조 체계를 개선해야 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현재 전자발찌를 착용한 인물들은 법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착용자들의 신상과 위치 정보가 경찰과 공유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사람들은 형기를 다 마치고 출소한 사람들로서 법적으로는 더 이상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의 신상과 위치 정보를 경찰이 실시간으로 감시한다는 게 인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번 강씨처럼 일단 한번 사건이 터지면 그만큼 대응이 늦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자감독 제도 자체를 더 세밀하게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위험 등급과 재범 가능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서 맞춤형 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강씨 같은 위험 인물에 대해서는 1대1로 전담 요원을 붙이고 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최소한 재범 가능성이 높은 위험 인물에 한해서만이라도 경찰과 법무부가 정보를 공유해서 신속하게 협력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전자발찌 절단 연쇄살인 사건은 전체적인 시스템의 실패로 더욱 뼈아픈 사건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전자감독 시스템이 지금과는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재겐종의 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